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펀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에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의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스탈린은 6.25에서 북한의 승리를 확실하게 보장해주겠다 해서 소련의 대령급 장교로 구성된 소련의 유능한 작전 전문가들을 북한에 보내게 돼요. 그래서 남침 공격 계획을 다 작성해 줍니다. 이것은 전쟁 개시 이틀 만에 서울을 신속하게 점령하고 일부 군대는 한강 이남을 우회하고 또 차단해서 결국은 국군의 퇴로를 다 막은 다음에 다 죽여버리는 거죠. 다 경멸한 다음에 남한에 있는 20만 명 이상의 공산당원에 의한 인민봉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약 1개월 만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 후 북한군은 신속하게 남해안까지 쳐들어와서 미 본토 증원군이 한반도에 상륙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버리겠다. 그래서 8.15 광복 5주년 기념식을 서울에서 성대하게 개최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그 뜻이 뭔가요? 그 뜻은 바로 이 서울의 통일인민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김일성에 의한 공산화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는 이런 위기가 유엔군의 참전과 그 후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극복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시에 인민군의 탱크가 242대였고 전투기가 226대였는데 국군은 과연 몇 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 대도 없었던 것입니다. 탱크는 특별히 탑승병 5명을 태우고 최대 시속 60km로 막 진격이 가능했고 작전 반경은 400km나 된 거죠. 당시에 38선에서부터 서울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가 48km였어요. 이걸 계산해 보면은 그 거리는 탱크로 약 1시간이면 도달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군은 탱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비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탱크 아니면 전투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인민군 계획에 따르더라도 넉넉하게 서울을 점령하는 데는 이틀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민군이 서울에 진입한 시점은 28일 새벽 1시, 무려 4일이 걸린 셈이죠. 이 귀중한 시간에 이승만 대통령은 초기에 필요한 대응들을 착착착 순차적으로 진행했고 워싱턴에서도 긴급한 조치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민군에게는 설상가상으로 서울 점령 후에 추가로 3일을 지체함으로써 국군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한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예상했던 인민봉기도 일어나지 않았죠. 1개월 만에 전쟁을 끝낸다는 그들의 프로젝트가 일장춘몽으로 훨훨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남침 후 서울 함락까지 그 숨가쁜 시간들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펀토피아에서 제니퍼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업데이트되는 영상들을 바로바로 또 보실 수가 있거든요. 알림도 꾹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북한군의 남침은 6월 25일 새벽 4시부터 기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은 정규군 10개 사단, 30개의 연대, 12만 명과 특수부대 6만 명, 그리고 각종 포 3041문, 소련제 T-34형 전차 242대, 야크기를 비롯한 항공기 211대를 보유했죠. 반면 한국군은 8개 사단, 22개 연대, 6만 7천여 명의 정규군과 지원부대 병력을 합쳐서 약 9만 4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건국 후 2년 만에 정규군 6만 7천 명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침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북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북한은 전면적인 남침 외에 몇몇 게릴라 부대를 통한 상륙작전을 시도합니다. 북한군 제766부대와 제549부대가 정동진에서 3시에 상륙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6.25 남침의 시작을 알렸다고도 할 수 있죠.
북한은 여러 경로로 남침을 시도했는데 크게 1군단과 2군단의 루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군단은 서울에 이르는 최단거리 접근로인 동두천, 포천, 의정부, 서울의 루트와 개성, 문산 루트들을 이용했고 2군단은 춘천, 홍천 루트를 통해서 강원도의 핵심 도시들을 점령한 뒤에 경기도로 우회해서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춘천과 또 홍천을 향해서 내려오던 인민군의 2군단은 그 당시에 춘천하고 홍천을 지키고 있던 국군 6사단의 결사적인 저항에 의해서 봉쇄되게 됩니다. 만약에 국군 6사단이 이 부대를 막아내지 못했더라면 이 부대가 수원을 우회해서 국군의 퇴로를 차단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군은 꼼짝없이 갇혀서 몰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조기 종결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서울로 진격한 1군단의 목표는 6월 25일 다음 날인 6월 26일까지의 서울 함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울 진입은 6월 28일 새벽 1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북한에게 소련이 제공했던 T-34라는 탱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 기병군단을 격파해버렸던 그런 강한 전차였거든요. 근데 이게 빨라요. 그래서 그 큰 탱크가 시속 60km까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까지는 1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달하는데 그들이 넉넉히 잡은 이틀을 지나서 나흘? 4일이나 걸렸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인민군이 주력을 투입한 곳은 제7사단의 2개 연대가 배치된 동두천과 또 포천 축선이었어요. 북한군은 동두천과 의정부 방향으로 제4사단과 또 13대의 전차를 투입하게 됩니다. 포천, 의정부 및 태릉 방향에는 제3사단과 80여 대의 전차를 투입했어요. 그런데 태릉 방향으로는 전차가 기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정부, 서울 방향에는 이미 90여 대의 전차가 몰리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인민군의 서울 진격이 이틀이나 더 늦어진 이유들 중에 첫째 이유는 국군의 결사적인 항전이었습니다. 향후에 귀순한 인민군의 105 전차여단 정치장교 오기화는 탱크를 몰며 남침했을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38선을 돌파한 한국 측에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거의 저항이 없었다. 철원에서 포천까지 무저항 상태였다. 전쟁이 아니라 대규모 훈련이라고 생각되었을 정도였다. 인민군 4사단은 6월 26일 정오가 조금 지나서 의정부 시내에 돌입했어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의 청와대에 해당하는 경무대에 있었습니다. 이 경무대가 인민군 대포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쏘면.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6일 정오에는 피난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실제로 피난을 한 시점은 다음 날인 6월 27일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하루 동안이나 국가 원수가 피격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피난 시기는 너무나 빨랐던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늦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6월 26일 정오에 의정부로 진출했던 전차 부대는 6월 28일 새벽에 서울에 진입하게 됩니다. 의정부에서 서울까지 이틀이나 걸린다고요? 이 이틀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마디로 이 기간 동안 국군의 격렬한 저항으로 탱크 부대의 서울 진입이 늦어졌던 거예요. 여기에는 김풍익 소령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경기도 포천을 점령한 후에 서울 점령의 교두보인 의정부를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위태로워짐에 따라서 국군은 의정부 북쪽의 측성령과 금오리 중간에서 최후 방어선을 구축하자고 했고 김풍익 소령도 화력 지원 임무를 받고 작전에 투입이 돼서 제2포대를 포진시키고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당시에 아군이 보유한 105mm M3 구형 야포로는 밀려오는 북한의 T-34 전차를 막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적의 탱크를 격파하는 방법은 야포의 직접 조준 사격뿐이라고 판단한 그 김소령은 제2포대장 장세풍 대위를 비롯한 7명의 결사대를 편성해서 야포를 전진 배치하고 직접 조준 사격으로 적의 전차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차의 집중 사격을 받아서 김풍익 소령을 비롯한 전원은 현장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신동만 육군 포병학교장은 지원 사격 없이 적을 근거리에 두고 직사포로 대응한 것은 포병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일이며 김풍익 소령의 이와 같은 활약으로 당시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의정부의 백석천에서 무명의 화기 분대장이 2.36인치의 로켓포를 탱크 가까이에 발사해서 탱크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분대장 또한 후속 전차의 포격으로 현장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속 전차는 방향을 돌려서 의정부 쪽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이 광경을 목격한 제2대대장 대리 나희필 대위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만약 여기서 전차대를 통과시켰더라면 미아리 전선이 하루 먼저 위기를 맞았을 것이다. 결국 그의 힘으로 하룻밤을 더 지연시킨 것이다. 이 무명의 화기 분대장으로 대표되는 국군은 창동 미아리 고개에서 강력한 저항선을 구축해서 적의 서울 진입을 지연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해롤드 노블의 비록 이승만 박사와 미국 대사관이라는 책에서 한국의 공병과 포병들은 서울 북방에서 영웅적으로 싸웠으며 적의 공격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음을 기술했습니다. 국군의 맹렬한 저항에 북한의 전차 지휘관들은 보병부대 지원을 앞질러서 휩쓸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병부대의 속도에 맞춰서 탱크를 전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는 이 책에서 창동 전투야말로 근대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중에 하나였다. 어떻게 유재홍 준장과 그의 부하들이 보다 우수한 대포와 전투기, 탱크를 가진 인민군을 저지할 수 있었는가는 용기와 헌신적인 애국심으로 가득 찬 하나의 드라마였다. 라고 기술했습니다. 훨씬 뒤에 북한군을 능가하는 대포와 제공권을 장악한 미군마저 북한군한테 밀리고 나서야 비로소 의정부 근처와 춘천 임진강 아래에서 싸운 한국군의 영웅적 행동들이 분명해졌어요. 창동 미아리 방어선이 견고하니까 인민군은 이 탱크 등을 홍릉 지역으로 우회시켜서 6월 28일 새벽 2시에 서울 시내에 성공하게 됩니다. 인민군 작전부대 장교들의 80%가 조선족으로 국공내전에서 중공군으로 참전했던 그 조선족 출신이었어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6.25 이전에 김일성이 마오쩌둥한테 요청을 했죠. 이 부대를 나한테 넘겨줘라.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중공군 출신의 지휘관들은 전차, 그러니까 탱크를 사용한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전차를 이용한 작전 계획은 소련군이 짜주기는 했죠. 그런데 이거를 지휘한 게 소련군이 아니고 이 중공군 출신 조선족들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에러가 난 거죠. 전차 부대의 장점이 뭘까요? 기동력, 즉 보병과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속도에 있잖아요. 막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조선족 출신의 지휘관들은 이런 전차의 장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다려봐. 그러면서 보병 뒤에 전차를 세워놓고 보병들이 막 잘 싸우다가 잘 안 되면 전차 한번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미적거린 거예요. 짧게 말하면 보병의 속도에 맞게 전차도 움직였던 거예요. 만약에 북한군의 전격전 개념이 있는 지휘관이 있었더라면 서울은 6월 25일 점심 무렵에는 점령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